상바가 처음부터 브라질 국민 음악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때는 금지되어야 할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하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축구, 카니발, 그리고 상바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상바는 처음부터 브라질 전체 국민의 음악이었을까요? 사실 상바는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외면받던 흑인 공동체의 음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노예들의 후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소외와 주변부의 삶이 녹아있는 리듬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외된 리듬이 한 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복스복스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상바는 어떻게 브라질의 얼굴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을 지칭할 때 흔히 듣는 말은 그 나라가 축구와 상바 그리고 카니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문화 현상은 브라질 사회와 문화를 지칭하는 국민적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소외계층의 문화였던 상바가 어떤 형성 과정과 배경에서 백인이 지배하는 브라질이 국민적 아이콘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삼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사람들의 리듬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으며 그들의 희로애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인물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브라질의 정치 지도자 제툴리오 바르가스입니다. 193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줄 강력한 지지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상바에는 사람들을 묶는 힘이 있다는 것, 감정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그는 이 리듬을 억압하는 대신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삼바와 카니발은 공식화됩니다. 민족주의를 고양한다는 명목 아래 국가가 직접 문화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바 속에 담겨있던 날카로운 저항과 분노는 점점 희석되고 체제에 순응하는 형태로 재가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사회 전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브라질 경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브라질산 커피를 절반 수입하던 미국이 위기에 내몰렸으므로 농업이 중심이었던 브라질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제조업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치로 보면 1900년대 초 11.6%였던 제조업 비중은 1960년대에 29.9%까지 상승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리우데자네이루에는 거대한 빈민촌, 파벨라가 형성됩니다. 이곳에는 흑인과 혼혈계층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상바는 계속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763년부터 1960년까지 브라질이 수도였던 이 도시는 모든 것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문화, 다양한 인종, 그리고 수많은 음악가들. 이곳에서 지방의 리듬은 서로 만나고 섞이고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아프리카 타악기 음악 바투키에서 기원한 삼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덕이 빈민촌에서 백인 지배계층의 검열과 탄압으로 움츠리고 있던 그 리듬은 카니발을 통해 도심으로 내려오고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1932년 라디오 광고가 허용되면서 상업적 방송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삼바 학교들이 등장합니다. 상바는 이제 한 인종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음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음악 가운데 왜 하필 삼바였을까요? 그 이유는 삼바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삼바의 핵심은 타악기 리듬입니다. 인간이 태아일 때 처음 듣는 소리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먼저 만들어낸 음악 역시 발을 구르고 손을 치는 리듬이었습니다. 이 원초적인 리듬은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누구에게나 전달됩니다. 쌍바는 그래서 쉽게 퍼질 수 있었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자연스러운 확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존재합니다. 지배계층에게 쌍바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험한 것, 흑인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힘, 다른 하나는 유용한 것, 대중을 하나로 묶는 도구. 결국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억압하는 대신 흡수하는 것, 저항의 문화를 대중문화로 바꾸는 것. 이 과정에서 등장한 상징적 인물이 바로 까르멘 미란다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밝고 화려한 쌍바는 전 세계에 하나의 이미지를 남깁니다. 브라질은 즐겁고 낙천적인 나라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문화 확산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좌파에게는 쌍바가 민중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반면 우파에게 쌍바는 통제되어야 할 문화였습니다. 이 두 시선은 충돌했고 그 긴장 속에서 오늘날의 삼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은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문화 헤게모니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바가 브라질이 국민음악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그것을 선택했고 도시가 그것을 확산시켰으며 미디어가 그것을 증폭시켰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오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1888년 노예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외면되고 소외되었던 흑인들은 오롯이 브라질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음악 쌍바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곧 자신들이 브라질 국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결국 쌍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일까요? 아니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권력투쟁이 만들어낸 문화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트로트나 특정 대중문화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